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질적 연구 방법론, 특히 연구 참여자 표집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연구의 질과 깊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찾는 심층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적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연구 참여자 선정, 즉 표집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첫째, 질적 표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양적 표집과의 철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의도적 표집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질적 연구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둘째와 셋째로는 목적별 표집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현상의 다양성과 전형성을 포착하는 최대 별량, 동질적, 그리고 전형적 사례 표집부터 통찰을 극대화하는 극단적, 결정적, 중거 표집 전략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전략들은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는 특수 및 이론 구축 전략으로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눈덩이 표집과 이론 생성을 위한 이론적 표집 과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표집 규모와 연구의 질을 논하며 자료 포화의 판단 기준과 연구의 신뢰도 및 전이 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 목적에 따른 표집 방법, 요약 및 실제 연구 설계를 위한 종합 제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통해 질적 연구 표집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질적 연구의 핵심은 바로 표집입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의 표집은 양적 연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핵심 내용으로 질적 표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양적 표집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표집의 목적부터 보면 양적 표집은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숫자가 중요하죠. 반면 질적 표집은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통해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표집 방법에서 양적 표집은 단순 무작위, 층화, 군집과 같은 확률적 무작위 표집을 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선택될 동일한 확률을 갖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질적 표집은 최대 별량, 눈덩이, 이론적 표집과 같은 비확률적, 다시 말해 유의적 또는 의도적 표집을 활용합니다. 연구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연구자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표본의 규모도 다릅니다. 양적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대규모 표본이 필요하지만 질적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 소규모 표본을 선호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깊이 있게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차이점입니다. 양적 연구는 모집단으로의 통계적 일반화 제너럴리제이션을 추구합니다. 즉, 표본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질적 연구는 맥락적 전이 가능성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목표로 합니다. 특정 연구 결과를 다른 유사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질적 연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연구의 본질과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통계적 대표성이 아닌 정보의 깊이를 지향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양적 표집과의 비교를 통해 질적 표집이 정보의 깊이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핵심인 의도적 표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도적 표집은 단순히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하는 편의 표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편의 표집이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묻는 것 또는 가장 접근이 쉬운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에 기댄 방법이라면 의도적 표집은 여러분이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 목적과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가 풍부한 사례로 선정하는 전략적 과정인 거죠. 왜 의도적 표집이 연구의 핵심 강점이 될까요? 첫째, 연구 현상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현상을 가장 잘 알고 있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둘째, 이는 연구의 질과 깊이를 결정하는 방법론적 기반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연구의 풍부함과 설득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탐정이 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핵심 사례, 즉 최적의 참여자를 식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 연구 질문에 명확하고 심층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의도적 표집의 본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별 표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최대 별량 표집입니다. 맥시멈 베리에이션 샘플링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다양한 별량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정의와 목적은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관점, 경험, 특성을 대표하는 사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하는지 알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그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나타나는 핵심적 공유 가치나 보편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상의 복잡성을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주요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이론 개발 및 가설 생성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면모를 살펴보니 결국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론적 의미가 크겠죠. 또한 연구 결과의 풍부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할 때 단순히 한 지역, 한 연령대의 사람들만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수도권, 지방, 연령별로 청년층, 중장년층, 소득 수준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을 골고루 섭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이 보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집단별로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상의 다면적인 이해를 돕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목적별 표집 전략은 동질적 표집과 전형적 사례 표집입니다. 먼저 동질적 표집, 즉 호모제너스 샘플링은 깊이 있는 집중 탐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방법은 유사한 배경, 경험, 특성을 공유하는 참여자를 선택하여 특정 현상의 미묘한 차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연구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진단을 받고 비슷한 치료를 경험한 환자 그룹을 선정하여 그들의 공통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집단 심층 면접 FGI과 같은 연구 방법론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정 집단 내의 공통된 경험을 포착하고 그 경험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의 경험을 탐구할 때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변화와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적 사례 표집, 즉 티퍼컬 케이스 샘플링입니다. 이 방법은 보통의 맥락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모집단의 평균적 특성을 대표하는 사례를 선택하여 현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평균적이라는 것은 통계적 평균을 의미하기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이 흔히 겪는 보편적인 경험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연구 결과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맥락적 전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시행된 후 수혜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주 특이하거나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대다수 학생들이 겪는 학교 생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이 연구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 극단적 사례와 혼동될 수 있어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목적별 표집 전략은 극단적 및
일탈 사례 표집, 즉 엑스트림 오 디비언트 케이스 샘플링입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마치 현상의 돋보기와 같습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성공의 핵심 요인이나 본질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례만 보고 있을 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한 사례를 통해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연구할 때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의 혁신 전략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이 왜 유독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범함 속에 숨겨진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특이한 사례를 연구할 때는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 연구는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보편적인 사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형태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복잡성을 꿰뚫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극단적 및 일탈 사례 표집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목적별 표집 전략 중 결정적 사례 표집과 중거 표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사례 표집은 마치 이 사례에서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강력한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특정 현상이나 이론의 타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 핵심 사례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어떤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줄 때 그 결과가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 활용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습자들, 예를 들어 학습 동기가 최저이고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집단을 선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론할 수 있겠죠. 이는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효과를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중거 표집입니다. 이 방법은 사전에 설정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연구자가 미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크라이티리어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만을 선택하여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방법은 특정 특성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핵심 활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다층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1년 내에 직업 훈련 이수자여야 하고, 둘째, 프로그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현재 관련 분야에 종사 중인 30대 여성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기준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두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연구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가설의 강력한 논리적 지지가 필요한지, 즉 이것이 결정적으로 맞는지를 보고 싶다면 결정적 표집을, 혹은 특정 조건 하의 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중거 표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특수 표집 전략 중 눈덩이 표집, 즉 스노볼 또는 CHAIN 샘플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눈덩이를 굴리듯 참여자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초기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잠재적 참여자를 추천하는 연쇄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특히 접근이 어렵거나 고립된 집단을 연구할 때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연구할 때 기존 참여자의 추천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기 때문이죠. 눈덩이 표집은 어떤 경우에 주로 활용될까요? 첫째, 희귀 사례 연구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희귀 질환 환자처럼 전체 모집단을 찾기 어려운 경우 초기 환자 한두 명을 통해 다른 환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폐쇄적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 연구에 효과적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나 엘리트 네트워크는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의 추천이 중요합니다. 셋째,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빛을 발합니다. 사회적 낙인이 찍힌 소수자,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나 특정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 등은 연구자와의 신뢰 관계가 최우선시되므로 기존 참여자의 추천이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눈덩이 표집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종 선호의 위험입니다. 추천인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이나 관점을 가진 사람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는 표본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연구 결과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는 초기에 가능한 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를 확보하여 이러한 편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소수의 초기 참여자로부터 연쇄적으로 확장되는 표집 과정이 바로 눈덩이 표집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수 표집 전략은 이론 구축을 위한 전략, 바로 이론적 표집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근거 이론 그라운디드 시리 연구에서 사용되며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 표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환적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참여자를 모두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 분석하는 선형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순환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다음 조각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환 과정의 핵심은 이론적 정교화입니다. 초기 분석에서 도출된 개념이나 속성들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사례 또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연구 질문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대화를 분석한 뒤 또다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이론이 더 단단해질까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적 포화라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론적 포화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나 속성이 발견되지 않고 기존의 개념들이 충분히 정교화되어 이론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도 기존의 틀 안에서 이해되거나 이미 충분히 설명된 내용일 때 연구자는 표집을 중단합니다. 이론적 표집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적 연구처럼 표본 크기를 미리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 중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표본 규모가 유연하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론을 가장 풍부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참여자를 그때그때 찾아 나서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언제 표집을 중단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풍부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표집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자료 포화입니다. 자료 포화는 새로운 참여자를 면담하거나 자료를 수집해도 연구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주제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충분히 머금어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포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코드 포화입니다. 이는 자료에서 모든 잠재적 이슈나 개념이 식별되어 더 이상 새로운 코드가 발견되지 않는 시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주제들이 더 이상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둘째는 의미 포화입니다. 이는 기존에 발견된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심층적인 통찰이나 새로운 관점이 얻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코드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그 코드가 담고 있는 의미의 깊이가 충분히 탐구되었다고 판단될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론별로 일반적인 표집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근거 이론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명 내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현상학 연구는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숫자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의 복잡성, 자료의 풍부함, 그리고 연구 질문의 범위에 따라 표집 규모는 유동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연구자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료 포화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충분히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질적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연구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전이 가능성이라는 고유한 기준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신뢰도 크레더빌리티는 연구 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이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최대 별량 표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자의 특정 관점에 치우치는 편향을 방지하고 현상의 다면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확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받아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이 가능성은 연구 결과가 다른 유사한 맥락이나 상황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통계적 일반화처럼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전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방법은 풍부한 기술입니다. 연구자가 이 연구 상황과 맥락, 참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분석 과정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이 해당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전이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 표집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통찰은 그 자체로 다른 유사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기억하세요. 엄격한 표집은 연구의 가치를 결정짓는 초석입니다. 질적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지만 전략적 표집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의 전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질적 연구의 표집 전략들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표집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대 별량 표집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의 스펙트럼을 탐색하여 다양성 속의 공통적 패턴과 독특한 차이를 발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동질적 표집은 특정 집단의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집단 내 미묘한 차이와 공유된 의미를 상세히 포착합니다. 전형적 사례 표집은 모집단의 평균적인 맥락을 이해하여 현상의 보편적인 영향과 일반적 경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죠. 극단적 또는 결정적 사례 표집은 비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통찰을 얻거나 이론을 검증하며 현상의 핵심 요인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폐쇄적 집단 연구에는 눈덩이 표집이 효과적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자 확보와 신뢰관계 활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표집은 자료 기반의 이론 구축, 즉 근거 이론 연구에서 개념의 정교화와 이론적 포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연구 목적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할 차례입니다. 첫째, 목적 중심의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연구 질문이 보편성을 묻는지 아니면 특수성을 묻는지에 따라 표집 전략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어떤 답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 표집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 자료 포화의 엄격성을 지키세요.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나오지 않는 의미 포화 지점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투명한 과정 기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집 방법을 왜 선택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상세히 기술하는 풍부한 기술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최선의 표집은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질적 연구가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